오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검찰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 폐지, 또 검찰총장의 직접 인사 의견권 금지,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수사 지휘권, 인사권 두 핵심 권한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의 시대적인 화두 아니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제왕적인 검찰총장의 권력을 분산 또는 이제 약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의 인사권도 제한하고 특히 이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폐지하도록 했고 네. 사실상 그리고 고등 검사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주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크게 맞고 또 이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여태껏은 이제 검찰총장은 검찰 출신들만 했어요. 검사만. 특히 이제 남성들만 해왔는데 앞으로는 여성도 좀 할 수 있고 비검사 출신 그러니까 판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내놨거든요. 네. 이건 이제 일종의 권고안이죠. 근데 이제 큰 흐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맞는 방향으로 보는데 문제는 이제 무소불위의 검찰총장의 그 자리에 법무장관을 사실상 넣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법무장관이 무소불위의 법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 독립성, 정치적인 중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론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도 더 정밀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견 또는 이제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법무검찰개혁위가 발표한 권고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게 뭐 검찰 개혁 명분은 검찰 개혁인데 사실 검찰 장악이죠, 장악. 검찰 개혁을 어떻게 보면 그 뭐 내세운 것은 검찰 개혁인데 실제로는 지금의 정치권 여권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좀 정확히 드러낸 거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힘이 있는 이유가 인사권하고 수사지휘권인데 둘 다 내려놔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식물총장을 만들겠다, 허수아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검찰청 사무국장 수준으로 검찰총장을 내려앉히겠다는 발상인데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이 빈자리를 누가 들어가느냐. 고검장들, 6개 고검장들이 들어가서 나누겠다는 건데 그 고검장이라는 분들이 또 누가 될 것이며 그 수사 지휘를 하게 될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그 장악이 강해지는데 법무부 장관이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나온 말도 보면 수사 범위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할 정도로 하니까 결국은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치인의 영향이 커지겠다.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 아래 검찰은 사실은 검찰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검찰은 검찰 해체라고 봐요. 네, 사실 이런 권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토론이 오가야 되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제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잘 못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 모습을 보시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 진술 절차가 동부지검장 하시다가 4월 달에 갑자기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소설을 쓰신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국회의원장 마음대로 질문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어딨습니까? 이건 장관님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 지금 차관님에 대한 모욕도 된 겁니다. 위원장님. 예, 잠시 정해하겠습니다. 면책 특권은 모욕주기 특권은 아닌 것입니다. 나한테는 비판하지 마라. 나는 다 옳다. 무슨 지존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네, 지금 보신 그대로입니다. 통합당의 윤한홍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수사를 맡았던 동부지검의 검사장이 갑자기 4월에 차관으로 발령이 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추미애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 이렇게 지금 대답을 네, 하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 뭐 소설 쓰시냐는 게 혼잣말처럼 하시면도 한 거지만 사실은 마이크가 다 들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대답이 그리고 정제된 뭐 거칠잖아요. 개인적인 감정이 황부도 나잖아요. 그죠? 소설 쓰고 있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야당 의원의 윤한홍 의원도 이제 그걸 좀 더 나가서 이제 동부지검장이 차관 간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동부지검장 자리에 비어 있다고요. 서울중앙지검이 있고 저 기자할 때 보면 동남 북서, 동부 남부, 서부, 북부에서는 순서가 정해졌는데 동부가 큰 검사장인데 그 자리를 비안할 정도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다른 근거와 내부의 이야기를 근거로 좀 근거 있게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냥 던지듯이 물은 거는 잘못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굉장히 거친 거죠. 저는 최근에 국회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 보고 추 장관이 굉장히 말 그대로 폭주하고 있다. 브레이크가 없다, 이 양반. 그런 굉장히 좀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왜 저럴까? 온 국민이 보신 대로 뭐 답변 하나하나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만 표정이나 태도나 이렇게 굉장히 강팍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강성 지지자들이야 역시 뭐 추다르크 시원하다. 말 잘한다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을 보시기에는 왜 저러는가? 사사건건 부딪히고 소리가 나고 하는 게 강요로서 적어도 그 정부의 강요로서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 해야 할 행동이 하는 데서는 마뜩찮게 다를 생각한다고 저는 봐요. 네, 이게 지난번 말씀하신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렇고 야당 의원들과 계속해서 설전이 오갔고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게 다 국민분들께서 다 보시는 건데 결국에는 좀 야당과 가까워질 수 없는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민망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여야 모두 대결적인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고 여기에 맞서서 지금 통합당은 추미애 법무장관 때리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좀 추미애 법무장관을 낙마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파열음이 강력하게 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법무장관 탄핵 소추안을 통합당이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당 같은 경우는 103석이니까 지금 민주당은 176석이니까 이게 절대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되지도 않을 일을 왜 했는가? 결국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때리기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흔들기라는 이제 그런 해석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런 정치적인 공세가 지금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법사위원회가 열리면은 법무 정책이라든지 또는 네. 검찰 개혁 방향이라든지 지금 아까 나온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네. 문제가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게 좋은데 오로지 추미애 장관 때리기만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빌딩이 뭐 갖고 싶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건 지금 전혀 대정부 질의하고 상관없는 그런 질문 아닌가?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아들 문제는 제발 건들지 마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휴가 군 복무 시절에 미복귀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데 지금 추 장관 입장에서는 단 한 시간도 늦은 적이 없다. 그리고 뭐 특혜 병가 전혀 의혹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통합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했으면은 이런 정해가 두 차례나 일어나는 그런 소동은 없었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예. 네. 네. 추 장관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왜 한동훈 검사하고 어떤 기자와의 문제에 대해서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좀 이거는 사건의 본질을 규정을 했잖아요. 예단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을 좌천시키고 인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총장을 지휘권을 뺏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외부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3분의1로 해서 그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예. 그 수사심의위원회죠. 예.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장관이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중앙지검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다가 증거도 없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또 법원에서는 압수수색도 잘못했다. 그 수사 검사들이. 그 아주 기본적인 것도 다 놓쳤단 말이에요. 이렇다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리고 그렇게 단언했던 추미애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이순윤 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색은 전혀 없이 국회가 싸우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예, 반론을 좀 말씀하시죠. 첨언을 해야 될 예. 것 같은데요. 지금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증거도 있었고 결국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수감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기소도 하지 마라라는 결론을 내놨는데 권고를 한 상태. 네, 문제는 이제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권고의 효력이 있는 것이 강제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하다 보니까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이걸 지금 외부에 공표를 안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객관적으로 검찰의 수사 또는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본래의 그런 취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사실상 피의자 조사를 마치지도 않았어요. 한 차례도 제대로 안 했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결정적으로 채널A 기자하고의 증거라고 하려면은 과연 무슨 통화 내역이 있었고 그 어떤 내용들 오고 갔는가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예. 포렌식 수사하기도 전에 예.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결론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검언요청 의혹 관련 얘기까지 갑자기 넘어갔는데 다시 주제를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후보자 임명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임명 보류를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여당 단독으로 지금 채택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도 지금 남북 이면 합의서 진위를 두고 진통이 여전한 것 같아서 관련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그 서류를 어디서 위조해서 만들어서 제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본이라는 게 만약에 그 서류가 진실이라면 평양에 한부가 있고 우리나라의 한부가 아주 극비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원본을 어떻게 저희들이 입수하겠습니까? 이게 사본이라는 것이고 다만 베이징에서 2000년에 이런 문서를 만들 때 관여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언들이나 이런 걸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선가 조작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기 때문에 조작이 됐다 하더라도 뭐 지금 수사에서 그 범인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는 밝힐 수 있다면 밝혀야겠죠. 진보는 있을 리가 없죠. 가짜니까. 네. 사실 어제 청문회에서 박지원 후보자가 하태경 의원이 학력 위조에 대해서 물을 때까지만 해도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면 합의서에 대한 부분을 들이밀면서 조금 당황한 듯 보이기도 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가 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그 내용은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법정 공방으로까지 비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통합당 주장에 따르면은 당시 DJ 정부하고 북한 정부하고 이면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0억 달러를 북한에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이런 맥락인데. 문제는 구체적인 물증을 내놨어요. 그리고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당의 원내대표가 또 주장을 했고 그렇다면 이 문제가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전국에 큰 폭발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박지원 지금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돼서는 안 되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엄청난 정치 공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박지원 의원 측이나 또는 뭐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도 수사 의뢰할 용의가 있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그냥 던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반드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된다. 물론 이제 정치의 사법화는 좋지 않은 그런 방향이긴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을
규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진본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통합당 측에서는 이거는 이제 복사본이다 하는데 복사본이라 해도 진본이 있으니까 그걸 복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진본은 과연 누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통합당에서 주장하기는 고위 전직 고위 공무원이 지금 밝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을 만한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그러면 했죠. 이걸 그냥 던지고 아니면 말고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출처를 밝혀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워낙 2000년 4월에 작성됐으니까 워낙 이전이기도 하고 과연 이게 진위를 밝혀낼 수 있을까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밝혀질 겁니다. 이거는 예. 어떻게 밝혀지느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밝혀요. 북한이요? 예, 저는 예측을 하는데 예. 북한이 언젠가는 이 들고 나옵니다. 언젠가는 지금의 국면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한다고 생각하면 설사 사실이라도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예. 언젠가는 자기들 필요하면 들고 나올 사람들이 북한이라고 보는 거죠. 한 달 전인가 그때 우리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사 보내겠다고 한 것 바로 공개해버렸잖아요. 자기들 필요하니까. 남한에서 특사 보낸다고 하더라. 비공개했던 내용을 공개를 그래가지고 했죠. 완전히 발칵 뒤집혔잖아요. 또 하나 2011년도에 내가 그때 이명박 정부 때인데 북경에서 만났는데 남한에서 돈 봉투까지 주려고 그랬더라. 이것도 나중에 공개해버렸어요. 자기들 필요하면 공개한다고. 저는 북한이 언젠가는 갖고 사실이라면 공개할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까지 그 2000년에 김대중, 김정일 회담이 대가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그 대북 특검이 송금 특검이 그 특검이 됐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5억 달러만 5억 달러가 나온 거죠. 예. 이번에 나온 거는 뭐냐면 그 외에 25억 달러를 3년 이내에 경협과 투자 명목으로 제공하겠다는 걸 약속했다는 문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박지원 후보는 사실 아니다, 조작했다. 그 나중에 비공개에서는 그런 얘기가 남북 간에 오간 거는 사실인데 평양에서 그 당시 베이징에서 나는 사인 안 했다 이거잖아요. 그럼 한쪽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나 주호영 대표가 한 사람은 정식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게 어쨌든 북한이 공개를 하게 저는 될 언젠가 시점은 공개하라고. 네네.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글쎄, 좀 내부적으로 얘기에 좀 대해서 밝혀질 가능성은 없는 일단 걸까요? 25억 달러가 갔느냐 안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네. 지금 두 가지 쟁점이에요. 하나는 실제로 서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그리고 실제로 25억 달러가 추가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근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나 또 민주당 측에서는 대북 송금 특검을 할 때 철저하게 뒤졌는데 25억 달러가 갔다면은 그게 어떻게 안 밝혀지겠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은 과연 남북이 비밀 합의를 하고 남한이 안 지켰다라는 논리가 되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 논리인지 저는 이제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신성범 전 의원께서 이 부분을 북한 측이 밝힐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그러면은 북한이 안 밝히면 이거는 그냥 미궁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분명히 통합당 측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신 의원님 말씀처럼 정치적인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언젠가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조호영 대표도 이야기를 했던데 이걸 제보한 사람, 문건이 어디 갖고 있는지, 이게 국정원 문서고에 들어가 있는지, 청와대에 있는 건지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어디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 2000년에 3월 달에 그 계속 그 상하이와 북경을 오가면서 예비회담을 했다고요. 그 송호경하고 그 우리 저 박지원 당시 문화부 장관. 네. 그러면은 그게 참석했던 게 다 있어요. 국정원에 국장급도 가 있었고, 청와대에서 누구 나가 있었고, 현대 쪽에도 사람들이 가 있었다고요. 그 보면 분명히 말이 오가고 사인을 했니 안 했니 당시에 오간 정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 문제다 이것은. 다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것을 최고로 이용하고 북한에 의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기 대선 주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인데요. 여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을 했죠. 함께 보시죠. 이 의원이 7.2%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지사를 앞섰는데 눈에 좀 띄는 부분이요.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그 무당층이라고 하죠.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의원을 근소하게 좀 앞섰거든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친문 내지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역시 이재명 지사보다는 이낙연 의원을 선호한다라는 건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친문 핵심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 경선 후보를 굉장히 공격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넘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이른바 중도층 내지는 무당층에서 높은 지지를 이낙연 의원보다 더 갖고 있다는 얘기는 외연 확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중도층 내지는 무당층에서 오히려 독주 1위 후보인 이낙연을 앞서고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또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론이 내려지면서 탄력을 받았다는 거 하나. 예. 그리고 역시 사이다 발언. 민심에 굉장히 맞는 그런 사이다 발언과 구체적인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또는 뭐 기본주택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 내놓음으로 인해서 중도층 내지는 무당층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민주당 당권 레이스를 통해서 조금 더 지지를 받아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어떻게 보면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이 영향, 당권 경쟁의 영향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당권 경쟁의 영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승패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무난히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에요. 그렇지만 이긴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만약에 과반을 넘지 못하는 승리를 한다라든지 또는 2위와 표차가 굉장히 근소한 표차라고 하면은 이기고도 진 선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 대표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당권 장악을 통해서 사실상 당내의 기반을 굉장히 크게 다지겠다. 그래서 대세론을 강화하겠다. 이런 계산인데 오히려 당권은 장악했지만은 사실상의 당권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에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양면성이 다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표차로 될 것인가. 그리고 당권을 잡았을 경우에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대세론을 강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여론조사는 크게 추세는 좁혀지는 그런 추세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이낙연 의원이 40%가 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거의 20%대에서 굉장히 때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좁혀지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사실상의 1인 독주 체제는 좀 무너지고 양강 체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또 먼 이제 미래 대선을 생각하면은 무조건 이제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이낙연 의원으로서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저는 뭐 민주당 당내 사정은 모릅니다만 야당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지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현 의원의 대세론이 얼마나 오래 갈까 하는 부분은 얼마나 깊게 갈까. 다시 말하면 김부겸 전 장관이라든지 박주민 의원이 얼마나 따라갈까. 또 젊은 층을 대표해서 나온 이 가장 젊은 박주민 의원의 득표력이 어느 정도 될까. 이게 또 민주당의 내부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걸 저는 유심히 보고 있는 건데. 근데 또 하나는 뭐 결국은 뭐냐면 아시는 대로 대통령 선거는 내후년 2020년 3월이고 내년 적어도 9월, 10월쯤 되면 황룡 여당이 먼저 후보를 선정하잖아요. 대선 후보를. 그럼 우리 야당에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후보 선정하는 게 한 달 정도, 한 달에 따라가는 거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여당 움직임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네. 자, 저희가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표를 조금 더 넓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3%를 차지하고 그 뒤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홍준표 의원, 무소속이죠. 이렇게 뒤를 따라 붙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이렇게 따라 붙고 있는 모양새긴 합니다만 좀 지지율이 반등해서 올라갈 계기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 계기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뭐 뚜렷한 계기는 없어 보이죠. 민주당, 여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확실하게 달라지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또는 뭐 정책으로 주도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통합당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더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여권의 잠룡이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권의 잠룡으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사실상 삼강구도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홍준표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뭐 황교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또 좀 처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야권 또는 이제 보수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안부재론을 타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또는 동시에 부정적인 그런 전망도 많아요. 부정적인 전망은 크게 두 가지예요.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정치력이 있는가, 정치권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정치권에 들어와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 잘못된 전체를 밟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체성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은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구속, 수감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을 과연 태극기 부대라든지 보수의 핵심 지지층이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당은 결국은 가장 자신들에 맞는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현재 없어요. 오히려 뭐 정 없다 보니까 뭐 백종원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은 뭐 김동연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뒤집으면 이제 후보가 없다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반등 뭐 시킬 그런 요소는 결국은 서울시장의 보궐선거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승기를 잡는다면은 이 여세를 몰아서 뭔가 또 대권 후보들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말씀하시죠. 예, 이렇게 야당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20개월 남았으니까요. 1년 8개월이라서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정보가 이렇게 빠른 사회에서는 1년 8개월을 하면 천지가 여러분이 개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 정부의 실정이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게 마음이 안 오고 있는 민심이 이 문제인데 지금 이 정부 보이시죠? 지금 뭐 인천국제공항 사태라든지 또 세금, 부동산, 국민의 지갑에 손을 대는 결정타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오르는 민심이 안 모아지고 다시 부동층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이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이긴 합니다만 자기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권 능력과 집권 의지, 수권 의지와 집권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고 20개월 남았으니까 저는 아직은 뭐 지금은 모든 시선이 여당에 가 있지만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은 조금씩 바뀔 거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나와 있는 무슨 대권 후보들의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계속 강조하지만 민심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야당의 변화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